야, 이민희, 넌 우리 박씨 핏줄도 아니잖아. 여기서 내려. 공항 게이트를 코앞에 두고 남편 진호가 차를 세우더니 저를 갓길로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너까지 가서 돈 쓸 필요 있니? 넌 그냥 집이나 지키고 있어라. 시어머니는 비웃으며 차 문을 철컥 잠가버렸습니다. 20년 동안 식모처럼 일하며 헌신한 대가는 새벽 공항 길바닥에 짐짝처럼 버려지는 것이었습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멀어져 가는 승합차를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당신들 말대로 나 이제 당신들한테 남이야. 남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똑똑히 보여줄게. 그 순간부터 일본 오사카에 도착한 박씨 일가에게는 상상도 못할 지옥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늘 평안하고 따뜻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4시의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이민희가 어두운 주방에서 도마 소리를 죽이며 김밥을 썰었습니다. 어제부터 준비한 재료들이 식탁 위에 가득했습니다. 식구들이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먹을 도시락과 정성껏 깎은 과일 팩 7인분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민희가 이마에 맺힌 땀을 앞치마로 닦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모자라지는 않겠지. 거실에서는 남편 박진호가 커다란 골프 가방을 열어젖히고 골프채를 하나하나 닦고 있었습니다. 박진호가 새로 산 드라이버를 공중에 휘두르며 말했습니다. 이게 이번에 나온 신상인데 반발력이 아주 예술이라니까. 옆에 앉아 화려한 원피스들을 캐리어에 쑤셔 넣던 시누이 박소영이 고개를 까닥이며 대답했습니다. 오빠, 그게 얼마짜린데 당연히 좋아야지. 언니, 내 커피는 다 됐어? 이민희가 주방에서 보온병을 챙기며 대답했습니다. 응, 아가씨. 설탕 2스푼 넣어서 보온병에 담아놨어. 박소영이 거울을 보며 입술에 립스틱을 짙게 바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언니는 참 손이 느려. 아까부터 말했는데 이제야 대답을 하네.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나오며 박소영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강아지 여행 간다고 얼굴이 아주 활짝 폈구나. 박진호, 너도 준비 다 됐냐? 박진호가 골프백 지퍼를 드르륵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어머니. 이번 여행은 제가 아주 최고급으로 모실게요. 이민희가 묵직한 짐 가방들을 현관문 앞으로 옮기며 말했습니다. 여보, 차에 짐 좀 실어줘. 나 혼자서는 너무 무겁네. 박진호가 미간을 찌푸리며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안일만 하더니 힘이 다 빠졌나. 알았어. 내가 실을 테니까 너는 얼른 차에 타. 승합차는 어둠을 뚫고 인천공항을 향해 달렸습니다. 뒷좌석에서 시어머니와 박소영은 면세점에서 무엇을 살지 신이 나서 떠들어댔습니다. 공항 게이트가 저 멀리 보이기 시작할 무렵 박진호가 갑자기 갓길에 차를 급정거했습니다. 이민희가 몸이 앞으로 쏠리며 물었습니다. 박진호, 갑자기 차를 왜 세워? 거의 다 왔잖아. 박진호가 운전대를 잡은 손을 툭툭 치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민희, 너는 여기서 내려라. 이민희가 당황한 표정으로 박진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리라니? 나도 같이 가기로 했잖아. 박진호가 창밖을 보며 무미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번 여행은 우리 박씨 핏줄끼리만 가는 게 맞겠어. 장인어른이 물려준 상가 관리비도 아껴야 하는데 너까지 가서 돈 쓸 필요 없잖아. 조수석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이민희 쪽으로 몸을 돌리며 거들었습니다. 그래, 민희 너는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있어라. 비싼 비행기표 끊어줬더니 어디서 감히 가족여행에 끼려고 들어. 얼른 내려서 택시 타고 돌아가. 박소영이 뒤에서 킥킥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 눈치가 너무 없다. 오빠가 내리라면 내리는 거지. 왜 자꾸 캐물어? 우리끼리 오붓하게 다녀올 테니까 집이나 잘 지키고 있어. 이민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박진호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박진호,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오늘 새벽부터 당신들 먹을 도시락 싸고 짐 다 챙긴 거 안 보여? 박진호가 이민희의 손을 거칠게 뿌리며 소리쳤습니다. 시끄러워. 너는 그냥 우리 집 종노릇하는 사람이지. 진짜 가족인 줄 알았어? 얼른 안 내려. 시어머니가 차 문 잠금 장치를 철컥 소리나게 잠그며 말했습니다. 박진호, 얼른 출발해라. 비행기 시간 늦겠다. 민희, 너는 거기 가만히 서 있어. 박진호가 차 문을 열어 이민희를 길가로 밀쳐냈습니다. 먼지를 휘날리며 멀어지는 승합차의 뒷모습을 보며 이민희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죽어라 일만 했던 세월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 대신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면서 생경한 해방감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민희가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며 읊조렸습니다. 그래, 너희들 말대로 나는 박씨가 아니지. 이제 진짜 남이 뭔지 보여줄게. 이민희는 길가에 서서 즉시 뱅킹 앱을 실행했습니다. 박진호와 시어머니의 손에 들려주었던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들을 하나씩 선택했습니다. 손가락이 조금씩 떨렸지만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박진호 카드 정지, 시어머니 카드도 정지. 신고가 완료되었다는 알림이 뜰 때마다 이민희의 표정은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어서 시댁의 모든 생활비와 이번 여행 경비가 들어있던 주 거래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은 4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민희가 자신의 비상금 계좌로 전액을 이체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 20년치 월급이라고 생각할게. 너희들 돈 한 푼 없이 어디 잘 놀아봐. 이민희는 이체를 마친 뒤 남편이 절대 접속하지 못하도록 스마트폰에서 금융인증서와 디지털 보안키를 즉시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방 구석에 있던 플라스틱 보안 카드를 꺼내어 드득 소리가 나게 두 동강으로 꺾어버리고는 길가 풀숲으로 던져버렸습니다. 택시 승강장으로 이동한 이민희가 친정 오빠 이정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야. 이제 그만하려고. 지금 친정으로 갈게. 전화기 너머로 이정훈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희야, 무슨 일이냐? 목소리가 왜 그래? 이민희가 택시에 올라타며 대답했습니다. 가서 다 말해줄게. 나 이제 자유야, 오빠. 택시는 경기도 외곽에 있는 친정집을 향해 속도를 높였습니다. 이민희는 차 안에서 휴대폰에 저장된 녹음 파일들을 하나씩 재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에 담지 못할 폭언과 박진호가 도박 사이트에 접속했던 기록들이 화면 가득 차올랐습니다. 이민희가 휴대폰을 가슴에 꼭 껴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당신들이 저지른 일들 하나하나 다 돌려줄게. 친정집 대문에 도착하자 이정훈과 올케가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이민희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이정훈이 달려와 동생의 어깨를 감싸쥐었습니다. 민희야, 이 새벽에 어쩐 일이냐? 너 얼굴이 왜 이렇게 헬쑥해? 올케가 이민희의 짐을 받아들며 걱정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아가씨, 일단 안으로 들어가요. 몸이 얼음장 같네. 따뜻한 거실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들이켜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민희가 그동안 시댁에서 당했던 수모와 오늘 공항에서 벌어진 일을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이정훈이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박진호, 이 나쁜 자식. 감히 내 동생을 길바닥에 버려. 내가 당장 가서 요절을 내놓겠다. 올케가 이정훈의 팔을 잡으며 진정시켰습니다.
여보, 일단 진정해요. 아가씨 마음 추스르는 게 먼저예요. 이정훈이 서재로 들어가더니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미니야, 이거 봐라. 아버지가 만약을 대비해서 너 앞으로 남겨주신 상가 건물 서류다. 박진호 그놈이 가로챌까봐 아버지가 내게 따로 맡겨두셨던 거야. 이민희가 서류를 넘겨보며 물었습니다. 오빠, 이게 정말 내 건물이야? 이정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임대 수익 명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 명예 이전 서류도 다 준비해놨어. 이제 박진호한테 가던 월세도 다 내 계좌로 들어올 거야. 너는 이제 돈 걱정 없이 살아도 돼. 같은 시각 오사카 공항 면세점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박진호가 세련된 손목시계를 카운터에 내밀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거 결제해 주세요. 일시불로요. 점원이 카드를 긁더니 곤란한 표정으로 박진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손님, 이 카드는 한도 초과 및 정지된 카드로 나옵니다. 다른 카드 있으신가요? 박진호가 눈을 크게 뜨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그럴 리가 없는데. 다시 한번 긁어봐요. 점원이 다시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박진호가 당황하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이민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민희,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카드 왜 안 돼? 당장 안 풀어.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고객의 요청으로 수신이 차단되었다는 안내 멘트뿐이었습니다. 한편 시어머니는 예약된 고급 뷔페 식당 입구에서 매니저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식탁을 쾅쾅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아니, 내가 돈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 아까 분명히 결제된다고 했잖아. 매니저가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카드가 승인 거절되었습니다. 현금이나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해 주셔야 합니다. 박소영은 호텔 로비에서 체크인이 안 된다는 말에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당장 지배인 불러와. 내 카드가 왜 안 된다는 거야. 오사카 공항 로비는 박씨 일가의 고함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이민희는 친정집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쏟아지는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지도 않고 전부 차단 목록에 넣었습니다. 집안은 수십 년 만에 찾아온 평온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이민희가 눈을 감으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좀 살 것 같네. 그녀는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한편 오사카에 발이 묶인 박진호는 집 도어락 비밀번호까지 바뀌었다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부르러 떨었습니다. 박진호가 공항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으며 말했습니다. 이민희, 이 독한 여자가 감히 나를 물먹여? 당장 인천공항으로 가는 비행기표 알아봐. 박진호의 눈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평온하던 친정집 마당에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오사카에서 밤을 꼬박 새우고 달려온 박진호와 시댁 식구들이 들이닥친 것이죠. 박진호가 시뻘건 얼굴로 대문을 발로 쾅쾅 차며 소리쳤습니다. 이민희, 당장 문 안 열어? 너 지금 미쳤어? 감히 내 카드를 정지시켜? 뒤에서 시어머니가 가슴을 쥐어뜯으며 악을 썼습니다. 세상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다니. 이 천벌을 받으려나 당장 기어나오지 못해? 시누이 박소영도 대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언니, 우리 호텔비랑 밥값 어떻게 할 거야?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잖아. 좋은 말로 할 때 문 열어. 그때 대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이민희 대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셋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중앙에 선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고쳐 잡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진호 씨 되십니까? 저는 이민희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여기서 더 소란을 피우시면 가택 침입과 영업 방해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박진호가 변호사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며 소리쳤습니다. 뭐, 대리인? 너희들이 뭔데 날 막아? 이민희 나오라고 해. 옆에 서 있던 건장한 보안 요원이 박진호의 팔을 가볍게 제압하며 낮게 의조렸습니다. 선생님 진정하시죠. 여기서 더 하시면 저희도 강제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담장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민희가 마당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두툼한 가계부와 이동식 저장 장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민희가 차가운 눈빛으로 박진호를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박진호, 이제 소리 질러도 소용없어. 당신이 그동안 나를 종처럼 부려먹고 내 친정 재산까지 눈독 들인 거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박진호의 가슴팍에 내밀며 덧붙였습니다. 이민희 씨가 20년간 작성한 가계부입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가져간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리고 집안에 설치된 카메라에 찍힌 당신들의 폭언과 학대 영상도 이미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이혼 소송, 오늘자로 접수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신용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며느리가 돈 독이 올라서 시댁을 통째로 잡아먹으려고 하네. 동네 사람들, 이것 좀 보세요. 이민희가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노인정 가서 거짓말하실 생각 마세요. 어머니가 저한테 사돈이 물려준 건물 관리비 아끼라고 소리 지르던 영상, 이미 노인정 단체 채팅방에 다 올렸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쏘스라치게 놀라며 입을 떡 벌렸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냐? 그걸 거길 왜 올려? 박소영이 안절부절 못하며 박진호의 팔을 흔들었습니다. 오빠 어떡해? 내 친구들도 다 봤으면 나 망신이라서 어떻게 살아? 그 순간 박진호의 주머니에서 휴대폰 진동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박진호가 짜증스럽게 전화를 받자마자 상대방의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박 사장, 당신 미쳤어? 은행에서 지금 당장 대출금 상환 안 하면 사업장 압류 들어온다잖아. 박진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이민희 명의로 된 담보가 있는데 왜 압류를 해? 이민희가 비웃음을 띠며 박진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사업 자금 전부 내 명의로 빌린 거였잖아. 내가 오늘 아침에 은행 가서 모든 대출 연장 거부하고 담보 취소 신청했어. 이제 당신 실력으로 버텨봐. 박진호가 휴대폰을 떨어뜨리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희야, 너 왜 이래? 우리 부부잖아. 사업 망하면 당신도 길거리 나앉는 거야. 이민희가 손에 든 서류 한 장을 더 보여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나는 내 건물 월세로 충분히 잘 살 거니까. 그리고 이건 당신 서재에서 찾아낸 당신 내연녀랑 주고받은 메시지들이야. 위자료 청구할 때 요긴하게 쓰겠지? 박진호가 서류를 뺏으려 손을 뻗었지만 보안 요원이 가볍게 밀쳐냈습니다. 박소영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려 하자 이민희가 날카롭게 불렀습니다. 박소영 아가씨, 어디가? 전당포 장부 여기 있어. 내 폐물 훔쳐다 팔아치운 거 절도죄로 고소장 써놨으니까 경찰서에서 보자고. 박소영이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으며 울먹였습니다. 언니 미안해. 내가 잠깐 미쳐서 그랬어. 고소는 하지 마, 제발. 시댁 식구들은 당장 쓸 돈이 없어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진호가 구석에서 누군가에게 비굴하게 사정하며 말했습니다. 형님, 제발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이자 얼마든지 드릴게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싸늘한 거절만이 돌아왔습니다. 이민희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박진호에게서 온 메시지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민희야,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민희가 헛웃음을 터뜨리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공항에서 말했지? 우리 박씨 핏줄끼리만 간다고. 당신 말대로 난 남이야. 남한테 빌붙지 말고 혼자 힘으로 살아봐. 이민희는 곧바로 오빠 이정훈과 함께 아버지가 자신에게 주신 상가 건물로 향했습니다. 건물 입구에 도착하자 상인들이 수군거리며 모여들었습니다. 이민희가 상인들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진호 씨가 제 남편 행세를 하며 임의로 올린 임대료, 오늘부터 원래대로 되돌리겠습니다. 계약서도 새로 작성할게요. 한 상인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민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건물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박 사장이 얼마나 횡포를 부렸는지 몰라요. 이정훈이 동생의 어깨를 토닥이며 대견한 듯 웃었습니다. 민희야, 이제야 내 것을 제대로 찾는구나. 박진호 그놈이 월세 가로채서 도박판에 쏟아부은 것도 다 환수해야지. 저녁 무렵 시어머니가 다시 친정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아까와 달리 아주 공손한 자세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민희가 대문을 열고 나오자 시어머니가 눈물 콧물을 짜내며 말했습니다. 민희야, 내가 늙어서 망령이 들었나 보다. 어미가 잘못했다. 진호 저놈 내가 따끔하게 혼냈으니 제발 집으로 돌아와라. 이민희가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민희의 손을 잡으려 다가오더니 갑자기 주머니에서 소금 한 주먹을 꺼내 이민희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에잇, 이 독한 년아. 소금 먹고 썩 물러가라. 네가 우리 집안을 망치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민희가 눈에 들어간 소금을 털어내지도 않은 채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녀 뒤에서 보안 요원이 카메라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소금 뿌리고 욕설하신 거 다 찍혔습니다. 접근 금지 신청할 때 아주 좋은 증거가 되겠네요. 시어머니가 들고 있던 소금 봉지를 떨어뜨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뭐라고? 너희들 정말 이럴 거냐? 박진호는 마지막 수단으로 사채업자들에게 손을 뻗었지만 이미 이민희가 금융권에 보낸 신용하락 통지서 때문에 대출은 불가능했습니다. 사채업자가 박진호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치며 위협했습니다. 박 사장, 장난해? 신용불량자한테 돈을 줄 바보가 어디 있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박소영은 직장에서 이민희가 보낸 고소장을 받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동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자 박소영은 가방으로 얼굴을 가린 채 도망치듯 퇴근했습니다. 어머, 저 대리님 시언니 폐물을 팔아먹었대. 정말 무섭다. 박소영은 이제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한 채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민희는 친정집 서재에 앉아 변호사와 함께 마지막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예전에 순종적이었던 며느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민희가 펜을 내려놓으며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어요. 내 20년을 짓밟은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똑똑히 알게 해줄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옷가지와 소지품들을 하나하나 상자에 담으며 과거의 자신과 작별했습니다. 텅 빈 아파트는 서늘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박진호와 시댁 식구들이 바뀐 도어락 번호를 몰라 들어오지 못하는 사이 이민희는 20년 동안 지옥 같은 세월이 담긴 이 집에서 자신의 마지막 짐을 찾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섰죠. 묵직한 가구를 옆으로 밀어내자
벽지에 가려져 있던 작은 금속 무늬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민희가 손가락 끝으로 차가운 금고의 표면을 쓸어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박진호, 당신 여기서 뭘 그렇게 숨기고 싶었던 거야? 미리 알아낸 번호를 누르자 금고 문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고무줄에 묶인 채 들어 있었습니다. 이민희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상가 관리 및 처분에 관한 포괄적 위임장이라는 제목 아래 이민희의 인감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민희가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내 도장을 도용해서 건물을 통째로 넘기려고 했단 말이지. 서류 더미 속에는 친정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통보서들도 여러 섞여 있었습니다. 박진호가 단순히 가부장적인 남편을 넘어 아내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치밀하게 사기극을 준비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때 거실 바닥에 던져둔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구청 건축과 직원이 딱딱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민희 씨 되십니까? 귀하의 상가 건물 옥상층이 불법으로 증축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당장 강제 철거 예고장과 과태료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니 알고 계십시오. 이민희가 당황하여 휴대폰을 귀에 바짝 밀착시키며 물었습니다. 불법 증축이라니요? 저는 그런 일을 지시한 적이 없는데요. 직원이 서류를 넘기는 소리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2년 전 박진호 씨라는 분이 관리인 자격으로 공사를 진행하셨더군요. 법적 책임은 명의자인 이민희 씨에게 있으니 서둘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희는 황급히 가방을 챙겨 상가 건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건물 입구는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입구를 막아선 채 상인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덩치 큰 사내가 상점 문을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박진호가 이 건물 위임장 써주고 우리한테 돈 빌려갔어. 주인인 마누라가 대신 갚아야 할 거 아냐. 그들 뒤에서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최 씨가 걸어 나왔습니다. 최 씨가 조작된 문서를 이민희의 얼굴 앞에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여기 남편분이 써주신 연대보증 서류 좀 보세요. 아주 확실하게 서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민희가 최 씨의 손목을 뿌리치며 외쳤습니다. 이거 다 가짜야. 박진호가 내 도장 훔쳐서 만든 거라고. 최 씨가 가소롭다는 듯 껄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짜든 진짜든 돈 빌려준 사람들한테는 상관없는 일이죠. 이 서류 벌써 제2금융권 몇 군데에 다 뿌려졌으니까 감당하기 힘드실 겁니다. 이민희가 다급하게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가 한숨을 내쉬며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민희 씨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박진호 씨가 위조한 서류들이 워낙 정교해서 당장 무효로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보증인으로 등록된 곳이 너무 많아서 하나씩 대응하기엔 시간이 부족해요. 설상가상으로 오빠 이정훈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민희야, 아버지가 쓰러지셨다. 박진호 그놈이 사고 친 거 알고 충격받으신 모양이야. 지금 중환자실로 가고 있다. 이민희는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 로비에는 이미 시어머니가 도착해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민희를 보자마자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이 여우 같은 년아, 네가 우리 아들을 범죄자로 몰아서 이 사달이 난 거 아냐? 내 친정아비가 쓰러진 것도 다 내 탓이야. 이민희가 시어머니의 손을 떼어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머니, 제발 좀 비켜주세요. 우리 아버지 수술해야 해요. 시어머니가 바닥에 드러누워 발을 구르며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수술은 무슨 수술?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는데 어디서 효녀 노릇이야.
간호사들이 달려와 시어머니를 제지하는 사이 이민희는 수술비 결제를 위해 원무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카드를 내민 이민희에게 직원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환자분, 이 카드는 거래가 정지된 것으로 나옵니다. 은행 쪽에서 상가 관련 계좌를 일시 동결시켰다고 하네요. 이민희가 수납 창구 앞에 주저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동결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창구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박진호 씨가 불법으로 설정한 근저당권 때문에 법원에서 가압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당분간은 계좌 사용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박진호는 이미 연락이 두절된 채 종적을 감춘 상태였습니다. 이민희의 휴대폰에는 건물 상인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건물주님, 입구 막고 있는 깡패들 좀 치워줘요. 장사를 못하겠어. 손해배상 청구할 겁니다. 이게 무슨 난리예요. 이민희는 병실 밖 복도 차가운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20년 동안 지켜온 가정이 사실은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짜인 거대한 덫이었다는 사실에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아버지는 사경을 헤매고 있고 오빠는 다친 몸으로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민희가 힘겹게 가방을 열어 아버지가 소중히 간직해온 함을 뒤적였습니다. 그때 한 바닥에 깔려있던 낡은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안에는 강준석이라는 이름이 적힌 친필 감사장과 낡은 명함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민희가 명함에 적힌 연락처를 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강 회장님, 아버지가 옛날에 도와주셨다던 그분인가? 과거 아버지가 사업 자금을 대주어 지금의 대기업을 일궈냈다는 유통업계의 거물, 강 회장이었습니다. 이민희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명함에 적힌 번호로 다이얼을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십니까? 이민희가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팔봉 씨의 딸 이민희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위독하셔서 제가 지금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이라 이렇게 연락드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강 회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팔봉 씨 딸이라고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당장 가겠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병원 창가에 이민희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처참했지만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민희가 주먹을 꽉 쥐며 창밖을 향해 읊조렸습니다. 박진호 어머니, 당신들이 나를 이 구덩이에 밀어넣었지? 그녀의 눈에서 마지막 동정심의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이민희가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분노를 꾹꾹 눌러 담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들을 어떻게 매장하는지 똑똑히 지켜봐.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니까. 병원 복도의 긴 그림자 사이로 이민희의 차가운 결의가 번져나갔습니다. 중환자실 앞 복도에 정적을 깨는 구두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비서진을 거느리고 위험 있는 풍채의 노신사가 걸어왔습니다. 강 회장이 이민희의 앞으로 다가와 두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민희 양,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합니다. 이팔봉 선생이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이제야 들었군요. 이민희가 젖은 눈을 닦으며 강 회장을 바라보고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바쁘신 와중에 여기까지 직접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강 회장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이민희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아버님이 내 인생의 은인이라는 걸 한시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이민희 양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죠. 이민희가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제 상황이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은 제 재산을 가로채려 하고 아버지는 저렇게 누워 계시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강 회장이 비서를 돌아보며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당장 우리 재단 법무팀 부르세요. 그리고 이민희 양, 당신의 영리함과 그동안 견뎌온 인내심을 내가 잘 압니다. 우리 재단에서 준비 중인 문화공간 기획 프로젝트를 맡아주지 않겠습니까? 이민희가 깜짝 놀라며 강 회장을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그런 큰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저 집안일만 하던 사람인데요. 강 회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민희 양이 작성한 가계부와 기록들을 봤습니다. 그 꼼꼼함과 판단력이라면 충분히 해내고도 남아요. 이건 제안이 아니라 부탁입니다. 그날 이후 이민희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민희가 강 회장이 마련해준 사무실에서 전문 경영 서적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 법률 용어들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제는 제 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옆에 있던 법무팀 변호사가 서류를 건네며 대답했습니다. 이민희 씨, 박진호 씨가 도용했던 인감과 위임장이 위조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대출 무효 소송은 우리가 무조건 이깁니다. 이민희가 입술을 굳게 다물며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사람이 저지른 죄값 하나도 빠짐없이 치르게 할 거예요. 이민희는 수수했던 며느리의 차림새를 과감히 벗어던졌습니다. 세련된 감색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선 이민희가 자신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박진호의 아내로 살지 않아. 나는 이민희야. 이민희가 기획한 복합문화센터 프로젝트는 파격적인 아이디어로 가득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이민희가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전시만 하는 곳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직접 예술을 체험하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수익성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강 회장이 흡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이 기획안이라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겠어요. 이민희는 직접 현장을 누비며 박진호가 저질러 놓은 오물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상가 건물 옥상에서 이민희가 공사 인부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이 불법으로 쌓아 올린 가짜 벽들, 오늘 안으로 전부 철거해 주세요. 여기는 시민들을 위한 탁 트인 갤러리로 다시 태어날 겁니다. 한 상인이 다가와 음료수를 건네며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건물주님, 정말 대단하세요. 건물이 하루가 다르게 환해지니 저희도 장사할 맛이 납니다. 이민희가 상인의 손을 잡으며 화답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이제는 걱정 마시고 장사에만 전념하세요. 같은 시각 사채업자들에게 쫓겨 도심 외곽의 폐가에 숨어있던 박진호는 낡은 텔레비전을 켜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인터뷰하는 이민희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박진호가 바닥을 주먹으로 치며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저 여자가 어떻게 저 자리에 있어? 강 회장이랑은 또 무슨 사이야? 옆에 있던 최 씨가 담배를 피우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박 사장, 이제 상황 파악이 안 돼? 당신 마누라는 이제 대기업 임원급이야.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며칠 뒤 소문을 들은 시어머니와 박소영이 이민희의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경호원들에게 가로막혀 쩔쩔매며 소리쳤습니다. 예, 민희야. 어미가 왔다. 잠시 얼굴 좀 보자꾸나. 박소영도 뒤에서 애처로운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언니, 나 소영이야. 우리 그때 일은 다 잊고 다시 잘 지내보자. 응? 이민희는 창밖으로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강 회장님 경호팀에 전하세요.
저 사람들 건물 근처에도 발 못 붙이게 하라고요. 경호원들이 시어머니와 박소영을 거칠게 밀어내며 경고했습니다. 한 번만 더 나타나시면 무단 침입으로 바로 연행하겠습니다. 당장 떠나세요. 시어머니가 바닥에 나뒹굴며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가 출세하더니 시어머니를 사람 취급도 안 하네. 이민희는 강 회장의 두터운 신뢰 속에서 재단의 장학 사업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행사장에서 이민희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립을 꿈꾸는 여성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타인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빛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청중들의 뜨거운 박수 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이민희는 바쁜 일정 중에도 매일 저녁 아버지가 계신 병실을 찾았습니다. 이민희가 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저 오늘 프로젝트 투자 유치 성공했어요. 강 회장님이 정말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얼른 일어나셔야 해요. 잠든 아버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자 이민희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비서가 다가와 이민희에게 보고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상무님, 박진호 씨 식구들 소식입니다. 살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고 지금은 낡은 빌라 단칸방에서 지낸다고 하네요. 가구마다 압류 딱지가 붙어 있답니다. 이민희가 보고서 사진 속의 초라한 시댁 식구들을 보며 싸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비하면 아직 멀었네요. 계속 지켜보세요. 프로젝트 개관을 앞두고 대규모 기자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수많은 기자가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민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민희 총괄 책임자님, 갑작스러운 성공 뒤에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까? 이민희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세련되게 대답했습니다. 비결이라기보다는 진심을 다해 살다 보니 기회가 왔을 뿐입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제 이름으로 세상에 서고 싶습니다. 간담회가 끝나고 이민희는 성공의 아이콘으로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개관식을 앞둔 전날 밤, 이민희는 강 회장과 함께 사무실 테라스에서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강 회장이 와인 잔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민희 양,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당신의 시대가 열렸군요. 이민희가 강 회장과 잔을 부딪히며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민희가 와인을 한 모금 머금고 저 멀리 어두운 도시의 불빛을 응시했습니다. 박진호, 당신이 절망의 끝바닥에서 나를 올려다보게 될 그날을 기다리고 있을게. 이민희의 눈동자 속에서 차가운 복수의 불꽃이 다시 한번 타올랐습니다. 찬란한 황금빛 조명이 미니 아트센터의 대리석 외벽을 화려하게 수놓았습니다. 입구부터 길게 늘어선 레드카펫 위로 정계와 재계의 거물들이 끊임없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민희가 눈부신 은색 드레스를 입고 우아한 자태로 행사장 중앙에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기자가 터뜨리는 플래시 세례 속에 이민희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민희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조정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중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민희가 잠시 감정을 추스르듯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 이름 썩 자보다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로 불리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저를 남이라 부르며 길바닥에 버렸던 그날, 제 세상은 무너지는 것 같았죠. 객석에 앉아있던 강 회장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민희가 맺힌 눈물을 훔치며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순간이 저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린 날이었습니다.
남이 되었기에 비로소 진짜 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이민희로서 당당히 살아가겠습니다. 행사장 벽면에는 이민희가 그동안 틈틈이 그려온 유화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한 관람객이 붉은 꽃이 강렬하게 그려진 그림 앞에서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붓터치 하나하나에 엄청난 생명력이 느껴져요. 이 작가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옆에 있던 다른 관람객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단순히 예쁜 그림이 아니에요. 고통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이 서려 있어요. 그때 행사장 뒤편에서 휠체어를 탄 노신사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건강을 회복해 기적적으로 일어난 이민희의 아버지였습니다. 이민희가 달려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굽히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오셨네요. 몸은 좀 어떠세요? 아버지가 이민희의 얼굴을 거친 손으로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딸 장하다. 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해낼 줄 알았어. 이 아비가 미안하고 고맙구나. 이민희가 아버지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가 계셔서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이제 아프지 마세요. 이민희는 개관 기념으로 동네 어르신들을 모두 초청했습니다. 최고급 호텔 뷔페가 차려진 연회장에서 이민희가 직접 어르신들에게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이민희의 손을 잡으며 고마워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귀한 대접을 다 해주고 우리 며느리 삼고 싶을 정도로 참하고 마음씨도 곱네. 이민희가 밝게 웃으며 할머니의 접시에 전복을 올려주었습니다. 어르신, 많이 드세요. 예전에는 억지로 음식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제가 기뻐서 하는 일이라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이민희의 이런 선행과 성공 스토리는 방송국 다큐멘터리 팀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자마자 인터넷은 이민희에 대한 찬사로 뒤덮였습니다. 수많은 여성이 이민희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찾아와 응원 댓글을 남겼습니다. 상무님을 보며 저도 이혼 후의 삶에 희망을 얻었습니다. 정말 멋지세요. 이민희가 입은 정장과 가방은 연일 품절 사태를 빚으며 대중적인 영향력을 증명했습니다. 행사가 한창일 때 법무팀 변호사가 다가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넘겨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민희 씨, 방금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박진호 씨와의 이혼이 확정되었고 위자료 5억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민희가 판결문을 찬찬히 읽어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드디어 끝났군요. 20년의 세월이 이 종이 한 장에 정리되다니 참 묘해요. 변호사가 가방을 챙기며 덧붙였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완벽한 남남입니다. 박진호 씨가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힐 근거는 사라졌습니다. 이민희가 판결문을 가슴에 품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내가 받은 상처만큼 그들도 똑같이 느껴봐야죠. 이민희는 곧바로 상가 상인들과의 상생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민희가 상인 대표의 손을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임대료를 한 푼도 올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장사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상인 대표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박수를 치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건물주님. 박진호 씨 때는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이었는데 이제야 발 뻗고 자겠네요. 강 회장이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다가 이민희를 불렀습니다. 강 회장이 샴페인 잔을 건네며 선포했습니다. 이민희 상무, 아니, 이제 이민희 이사장이라고 불러야겠군요. 우리 복지재단의 모든 운영권을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당신이라면 내 신뢰를 저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민희가 허리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공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이민희는 친정 식구들을 챙겼습니다. 이민희가 오빠 이정훈에게 열쇠 꾸러미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빠,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이건 오빠랑 올케 언니 살라고 준비한 새 아파트 열쇠야. 이정훈이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민희야,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좋아서 도운 건데 이런 걸 받을 순 없어. 옆에 있던 올케가 감격에 겨워 이민희를 껴안았습니다. 아가씨, 정말 고마워요. 우리가 아가씨 잘 되는 것만 봐도 배가 불렀는데 이렇게까지 챙겨주다니요. 이민희가 올케의 등을 토닥이며 웃었습니다. 비행기표도 끊어놨으니까 두 분이서 여행도 다녀오세요. 아버지는 제가 잘 돌볼게요. 어느덧 밤이 깊어지고 이민희는 혼자 집무실에 앉아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그것은 박진호와 시댁 식구들이 쫓겨나 살고 있는 낡은 빌라의 경매 서류였습니다. 이민희가 펜을 돌리며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이 빌라, 우리 법인이 낙찰받도록 진행하세요. 그들이 가장 비참한 순간에 내가 주인이 되어 나타날 겁니다. 비서가 서류를 챙기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절차대로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업무를 마친 이민희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예전에 초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단단하고 아름다운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이민희가 거울 속 자신을 향해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이민희, 정말 고생 많았다. 너는 충분히 빛날 자격이 있어. 이민희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가방을 챙겨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센터 주차장 구석진 어둠 속에 낡은 트럭 한 대가 숨어 있었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박진호가 운전대를 꽉 쥐고 충혈된 눈으로 이민희의 차를 노려보았습니다. 박진호가 이빨을 갈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민희, 네가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 혼자 잘 살 것 같아? 어림없지. 이민희가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자 박진호가 몰래 내려 이민희의 차 뒤편으로 기어갔습니다. 박진호가 떨리는 손으로 작은 위치 추적기를 뒷범퍼 안쪽에 붙이며 의졸였습니다. 이제 넌 내 손바닥 아니야. 네가 어디에 있든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다 부숴버릴 거야. 이민희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보던 박진호의 얼굴에 기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며칠 후 햇살이 투명하게 비치는 미니 아트센터의 집무실은 평화로웠습니다. 이민희가 창밖을 내려다보며 비서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번 자선 경매 수익금은 전부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세요. 비서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사장님. 이사장님의 진심이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 같아 정말 기뻐요. 그때 정적을 깨고 거친 발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예고도 없이 집무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이닥쳤습니다. 앞에 선 수사관이 신분증을 내보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검찰청에서 나왔습니다. 이민희 씨, 당신을 상가 건물 불법 증축 및 과태료 미납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민희가 당황하여 자리에서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불법 증축이라니요? 그건 이미 해결된 문제 아니었습니까? 수사관이 집무실 책상 위의 서류들을 파란 상자에 쓸어 담으며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민희 씨의 단독 지시였다는 증거가 확보되었으니 가서 조사받으시죠. 센터 정문 앞은 이미 수십 명의 기자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민희가 수사관들에게 이끌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카메라 플래시가 눈을 멀게 할 듯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이민희의 얼굴 앞에 마이크를 들이대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민희 씨, 겉으로는 성녀인 척하면서 뒤로는 사기를 친 게 사실입니까? 박진호 씨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다는 제보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이민희가 고개를 숙인 채 차 안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이민희의 연행 장면이 반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화면 속에서 잠적했던 박진호가 부동산업자 최 씨와 함께 나타나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진호가 눈물을 훔치는 척하며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인감 도장을 주면서 무조건 돈을 더 벌어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그저 남편으로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저를 범죄자로 만들고 쫓아냈습니다. 옆에 있던 최 씨가 서류 뭉치를 흔들며 거들었습니다. 여기 이민희 씨가 직접 서명한 위임장이 있습니다. 모든 불법 공사는 이민희 씨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센터의 자금줄까지 막혀버렸습니다. 법무팀 변호사가 구치소 면회실에서 이민희에게 절망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사장님, 큰일입니다. 박진호 씨가 지난번 그 금고 속에 숨겨두었던 20억 대출 서류 말입니다. 그 위조된 서류가 법원에서 교묘하게 유효하다고 인정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센터의 모든 수익금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이민희가 철창 너머로 변호사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유효할 수가 있죠? 위조된 거라고 이미 말했잖아요. 변호사가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진호 씨 측에서 아주 정교하게 조작된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당장은 뒤집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그때 이민희의 휴대폰 진동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올케였습니다. 수화기 너머 차가운 중환자실 복도에서 터져나오는 올케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민희의 심장을 송곳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아가씨, 어떡하면 좋아. 우리 남편이 사채업자들 막으려다가 머리를 크게 다쳤어요. 지금 응급실에서 수술 중이에요. 이민희가 수화기를 꽉 쥐며 벽을 짚고 주저앉았습니다. 언니, 오빠가 왜요? 사채업자들이 왜 거기까지 간 거예요? 올케가 통곡하며 대답했습니다. 박진호가 뿌린 보증 서류 때문에 깡패들이 들이닥쳤어요. 아가씨 잡으러 왔다면서 행패를 부리는데 그걸 막다가 방송국 인터뷰에는 이제 시어머니까지 등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가련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저 독한 년 때문에 감옥에 가게 생겼어요. 우리 집 재산 다 뺐고 이제는 사람 목숨까지 위협하니 세상에 이런 악질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방송이 나가자 이민희의 휴대폰에는 입에 담지 못할 비난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가짜 성녀 이민희, 당장 죽어라. 너 같은 사기꾼 때문에 세상이 망하는 거야. 이민희가 차가운 유치장 바닥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떨었습니다. 후원 기업들은 기다렸다는 듯 줄줄이 계약 파기를 통보해왔습니다. 강 회장 역시 주주들의 거센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강 회장이 집무실에서 주주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이민희 이사장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보증할 테니 제발 믿어주세요. 하지만 주주 대표가 단호하게 서류를 내밀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회사의 이미지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당장 이민희 이사장의 직무를 정지하지 않으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검찰 조사실의 무거운 공기 속에 박진호가 의기양양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조사관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박진호가 이민희의 얼굴 앞에 몸을 굽히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민희야, 꼴이 아주 말이 아니네. 너를 떠받들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 이민희가 분노에 찬 눈으로 박진호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박진호, 당신이 꾸민 짓이라는 거 세상이 다 알게 될 거야. 박진호가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이랑 센터 지분 나한테 넘겨. 그러면 내가 증언 번복하고 자수해 줄게. 어때? 오빠 목숨값이랑 바꾸는 셈 치면 싸지 않아? 이민희가 박진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외쳤습니다. 더러운 손 치워. 죽어도 너한테는 아무것도 안 줘. 박진호가 얼굴에 묻은 침을 닦아내며 살기 띈 눈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내 오빠가 병원에서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지켜보라고. 수술실 밖 복도,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은 이민희가 절규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이미 뺨을 타고 내려와 바닥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왜 악마들이 승리하는 거냐고. 그때 복도 끝에서 강 회장이 급히 걸어왔습니다. 강 회장의 손에는 작은 USB 하나와 낡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이민희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민희 양, 정신 차리세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민희가 멍한 눈으로 강 회장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강 회장이 USB를 흔들어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박진호와 최 씨가 비밀 금고에서 서류 조작을 모의하는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우리 보안팀이 현장을 급습해서 원본 위임장까지 찾아왔어요. 이민희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박진호가 최 씨에게 불법 증축을 직접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 원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이민희의 어깨를 꽉 쥐며 덧붙였습니다. 진호가 몰래 빼돌려 도용했던 실제 인감도 여기 있습니다. 이제 반격할 시간입니다. 이민희 양, 당신이 얼마나 단단한 사람인지 저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세요. 이민희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서 슬픔은 사라지고 서늘한 복수의 기운이 서서히 차올랐습니다. 이민희가 헝클어진 머리를 정돈하며 강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저를 무너뜨리려 했던 저 악마들에게 지옥이 뭔지 똑똑히 가르쳐 주겠어요. 민희는 이제 피의자가 아닌 심판자의 모습으로 강 회장과 함께 당당한 발걸음으로 다시 조사실 문을 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전국은 이민희의 이름으로 들썩였습니다. 유명 방송사의 뉴스 화면 속에서 강 회장이 제보한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두운 사무실 안에서 박진호와 최 씨가 머리를 맞대고 서류를 조작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박진호가 위조된 도장을 찍으며 비열하게 말했습니다. 최 사장, 이 위임장 하나면 이민희는 끝이야. 건물도 내 거고 센터도 내 거나 다름없다고. 최 씨가 서류 뭉치를 가방에 넣으며 낄낄거리고 대답했습니다. 박 사장, 아주 치밀해. 이민희 씨가 자기가 지시했다고 믿게끔 가짜 증인들도 다 섭외해 놨으니까 걱정 말라고. 이 영상과 함께 박진호가 불법 증축을 직접 지시한 녹취 파일까지 공개되자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는 박진호를 비난하는 글들이 수만 건씩 올라왔습니다. 세상에, 남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민희 씨가 너무 불쌍하다. 박진호랑 저 시댁 식구들 당장 감옥에 보내야 한다. 같은 시각 인천공항 탑승구 앞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박진호가 여권을 꽉 쥐고 초조하게 주위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비행기 놓치면 다 끝장이라고. 박진호가 출국 심사대를 향해 발을 때려던 찰나 강 회장이 보낸 보안팀 직원들이 박진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보안팀 팀장이 박진호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진호 씨, 어디 가십니까? 검찰청 수사관들이 지금 오고 있으니 얌전히 기다리시죠. 박진호가 바닥을 뒹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거나, 너희들이 뭔데 나를 막아? 이민희가 시켰지? 그년 당장 데려와. 검찰 수사관들이 다가와 박진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수사관이 박진호의 귀에 대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진호 씨, 당신을 살인 미수와 사문서 위조, 그리고 공갈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민희의 결백이 입증되자 그녀를 비난했던 기업들과 대중은 사과문을 올리기 바빴습니다. 이민희가 센터 집무실에서 강 회장이 건네는 신문을 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하루 만에 세상이 이렇게 바뀌네요. 어제까지만 해도 사기꾼이라며 돌을 던지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를 응원한대요. 강 회장이 따뜻한 차를 이민희에게 건네며 대답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지는 법입니다. 이민희 이사장,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제 다시 시작해야죠. 이민희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눈빛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네, 회장님. 저를 모함했던 방송사들이랑 신문사들, 정정 보도 확실하게 하라고 전해주세요. 그 사람들한테 받을 합의금은 전부 사회에 환원할 생각입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박소영도 경찰서 취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가 시어머니 앞에 사진을 들이밀며 무겁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 범죄를 돕고 허위사실 유포하신 거 다 확인됐습니다. 이제 숨길 수도 없어요. 시어머니가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형사님,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진호가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라고요. 옆에 앉아있던 박소영이 형사의 소매를 붙잡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형사님, 저도 언니 돈 조금 쓴 것뿐이에요. 고소 취하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형사가 박소영의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민희 씨로부터 갈취한 금품들 전부 환수 조치될 겁니다. 각오하세요. 이민희는 곧바로 사채업자들과의 법적 소송에 나섰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박진호가 위조한 연대보증 계약은 모두 무효임을 판결한다. 이민희의 압류된 모든 자산을 즉시 해제하라. 이민희가 자리에서 일어나 변호사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오빠 병원비 걱정도 덜게 됐네요. 병원으로 달려간 이민희가 오빠 이정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정훈이 머리에 붕대를 감은 채 힘겹게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민희야, 너 괜찮니? 뉴스에서 다 봤다. 정말 다행이야. 이민희가 이정훈의 손등에 얼굴을 묻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빠, 나 때문에 오빠가 이렇게 돼서 너무 미안해. 오빠 다치게 한 놈들, 내가 합의 절대 안 해줄 거야. 죗값 톡톡히 치르게 할 테니까 걱정 마. 며칠 뒤 미니 아트센터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시민이 센터를 찾아와 이민희에게 꽃다발과 편지를 건넸습니다. 한 시민이 이민희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오해해서 정말 죄송해요. 끝까지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민희가 밝게 웃으며 시민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응원해주셔서 제가 더 힘이 납니다. 앞으로 더 좋은 공간으로 보답할게요. 강 회장이 그런 이민희를 보며 사람들 앞에서 공표했습니다. 이민희 이사장은 이번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민희 이사장을 우리 그룹의 차세대 리더로 정식 임명합니다. 박진호의 재판날, 법정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박진호가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아내를 사랑해서 그랬습니다.
사업이 힘들어지다 보니 잠시 눈이 멀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판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피고인 박진호는 배우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므로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박진호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지만 교도관들이 박진호를 끌고 법정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민희는 시댁 식구들이 살던 낡은 빌라의 명도 집행 현장을 찾았습니다. 법원 집행관들이 가재도구를 밖으로 끄집어내는 동안 시어머니가 길바닥에 앉아 이민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민희야, 내가 죽을 죄를 졌다. 한 번만 받아오. 갈 데가 없다. 이민희가 시어머니의 손을 차갑게 떼어내며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공항 길바닥에 버려졌을 때 제 심정이 어땠는지 이제 좀 아시겠어요? 당신 아들이 말한 대로 전 남이잖아요. 남한테 왜 이러세요? 이민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비서가 차 안에서 서류 한 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박진호 씨가 숨겨두었던 해외 계좌를 찾아냈습니다. 환수된 금액만 10억 원이 넘습니다. 이민희가 서류를 훑어보며 지시했습니다. 그 돈 전부 우리 상가 상인들이랑 복지재단에 기부하세요. 내 손에 묻히고 싶지 않은 돈이에요. 모든 폭풍우가 지나가고 민희의 세상에도 마침내 평온한 달빛이 차올랐습니다. 민희는 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조용히 책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아버지,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어요. 나쁜 사람들은 다 벌 받았고요. 저 이제 정말 행복해질 거예요. 이민희가 책을 덮고 아버지의 손을 꼭 잡은 채 옆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따스한 봄볕이 미니 아트센터의 정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흐드러지게 핀 꽃들 사이로 세련된 정장과 드레스를 입은 하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민희의 개인전과 자선 파티를 축하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담장 너머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이민희가 하얀 레이스가 달린 우아한 정장을 입고 하객들 사이를 누비며 인사했습니다. 한 유명 인사가 이민희의 손을 잡으며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이민희 이사장님, 오늘 전시된 그림들이 정말 환상적이에요. 특히 저 빛이 쏟아지는 작품은 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네요. 이민희가 와인 잔을 가볍게 흔들며 여유로운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마음속에 찾아온 봄을 캔버스에 담아보려 노력했어요. 여러분께도 그 따스함이 전달되었다니 기쁘네요. 강 회장이 다가와 이민희의 어깨를 토닥이며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이민희 이사장, 아니, 이제는 우리 그룹의 든든한 파트너라고 불러야겠군요. 올해의 여성기업인상과 문화예술공헌상까지 동시에 받게 된 걸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민희가 강 회장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이에요. 저를 믿어주시고 이끌어주신 그 마음 평생 잊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며 살겠습니다. 언론 매체들은 이민희를 역경을 딛고 일어선 이 시대의 영웅이라며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그 시각 차가운 감옥벽 안에서 박진호는 땀을 흘리며 무거운 상자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고된 노역에 손등은 거칠게 갈라졌고 얼굴은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휴게실 TV에서 이민희의 화려한 파티 소식이 흘러나오자 박진호가 멈춰서서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박진호가 주먹으로 벽을 쾅 치며 가슴을 쥐어짜듯 중얼거렸습니다. 민희야, 내가 정말 미쳤었나 보다. 당신이 저렇게 빛나는 사람인 줄도 모르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옆에 있던 죄수가 혀를 차며 박진호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박씨,
헛꿈 꾸지 말고 어서 일이나 해. 이제 당신한테 남은 건 저 서늘한 벽뿐이야. 박진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파묻고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교도관의 호령뿐이었습니다. 도시 외곽의 넓고 좁은 임대주택에서는 시어머니와 박소영의 고성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 식어버린 밥그릇을 식탁에 내려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밥이냐, 모래알이냐? 너는 어미가 이 고생을 하는데 잠이 오니? 어서 가서 반찬이라도 좀 구해와. 박소영이 헝클어진 머리를 긁으며 짜증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나라고 뭐 뾰족한 수가 있는 줄 알아요? 친구들도 다 떨어져 나가고 나 이제 갈 데도 없단 말이에요. 두 사람이 서로를 뜯어먹을 듯 노려보고 있을 때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민희의 비서가 무표정한 얼굴로 곡물 포대와 비상약 꾸러미를 문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민희 이사장님께서 보내신 이번 달 생활 물품입니다. 직접 뵙는 일은 없을 테니 이것으로 건강 잘 챙기시라고 전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비서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다 경호원에게 제지당하며 울부짖었습니다. 비서 양반, 민희한테 한 번만 만나달라고 전해주게. 내가 이렇게 빌 테니 제발 한 번만. 비서는 대답 대신 차갑게 돌아서 차에 올라탔습니다. 이민희는 그들을 직접 대면하지 않으면서도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하며 냉정하지만 잔인하지 않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복수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다시 아트센터의 정원, 이민희는 아버지의 팔순 잔치를 성대하게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건강한 모습으로 한복을 차려입고 상석에 앉아 친척들의 절을 받았습니다. 이정훈과 올케가 아버지의 술잔을 채워드리며 기쁜 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민희가 가문의 명예를 이렇게나 드높였어요. 이제 걱정 마시고 만수무강하세요. 아버지가 이민희의 손을 꼭 잡으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민희가 장하다. 내 딸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해. 이민희가 아버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우리 가족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잔치 한쪽에서는 이민희가 설립한 장학재단의 출범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민희가 단상에 올라 당당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이민희 장학재단은 홀로 아이를 키우거나 자립의 길에서 길을 잃은 여성들을 위해 존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곁에는 항상 제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객석에 앉아있던 시니어 여성들이 눈시울을 붉히며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며칠 뒤 이민희는 혼자 개인 작업실에 들어섰습니다. 벽면에는 예전에 그렸던 어둡고 습한 그림들 옆으로 밝고 찬란한 신작들이 하나둘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민희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박진호가 남긴 마지막 흔적인 혼인신고 서류 사본이었습니다. 이민희가 라이터를 켜 불꽃을 종이 끝에 갖다 대며 말했습니다. 박진호, 이제 정말 당신을 내 기억 속에서 지워버릴게. 당신이 준 상처까지도 전부 제가 되어 날아가 버려. 종이가 타오르며 붉은 불꽃을 내뿜더니 이내 검은 재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이민희는 작업실 창문을 활짝 열어 그 재를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영혼까지 얽매여 있던 과거의 파편들이 사라지자 마음이 한없이 가벼워졌습니다. 이민희의 일상은 이제 우아한 평화로 가득했습니다. 주말이면 고급 승용차를 몰고 전국의 명소를 여행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오페라 하우스의 붉은 좌석에 앉아 감미로운 음악을 감상하며 이민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센터 내에 마련한 시니어 전용 갤러리에서는 어르신들의 그림을 꼼꼼히 살피며 소통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이민희의 손을 잡으며 수줍게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덕분에 내 인생에 다시 꽃이 폈어요. 그림 그리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네요. 이민희가 할머니의 눈을 맞추며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재능이 정말 뛰어나세요. 앞으로도 멋진 작품 많이 그려주세요. 어느 화창한 오후, 이민희는 공항 게이트 앞에 섰습니다. 1년 전 그날처럼 차가운 길바닥에 버려진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클래스 티켓을 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며 이민희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향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다, 이민희. 너는 이제 더 높이 날아오를 자격이 있어. 이민희는 스스로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명상의 시간을 가진 뒤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솜사탕 같은 구름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거대한 엔진 소리를 내며 창공을 가를 때 이민희는 파리를 향한 설렘을 가득 안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이민희의 맑은 눈동자 위로 부드러운 자막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다. 비행기가 구름 속으로 사라지며 장대한 이야기에 막이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시댁의 모진 구박과 남편의 배신을 딛고 자신의 진정한 이름을 찾아 당당하게 일어선 민희 씨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오로지 헌신하며 살아온 민희 씨가 공항 길바닥에 홀로 남겨졌을 때 그 막막함과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하지만 그녀는 결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절망을 발판 삼아 세상 그 누구보다 찬란하게 빛나는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설계해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타인의 인정이나 희생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민희 씨가 파리행 비행기 안에서 지었던 그 환한 미소처럼 여러분의 앞날에도 언제나 새로운 설렘과 평온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이야기 꽃피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